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거실에 있는 페퍼민트라는 식물에게 물을 주고 또 하루 동안 햇볕을 잘 볼 수 있게 거실 블라인드를 열어주는 일인데요. 바로 옆에 있는 선인장과는 달리 이 페퍼민트는 하루 또는 이틀에 한 번은 물을 줘야 잘 자라더라고요. 그렇다고 해도 일주일에 꼭 한두 번은 제가 물 주는 걸 깜빡하고 출근하는데요. 이 페퍼민트 입장에서는 제가 아침에 발길을 안 주고 나갈까봐 밤새 얼마나 불안하고 걱정이 많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거실에 있으니 비를 맞을 수도 없고 제 발길만 간절히 기다려야 되니 말이죠. 사람 관계에서도 이렇게 누군가의 발길이 필요한 분들 곳곳에 계시죠. 바로 내 주변부터 한 분 두 분 챙기다 보면 그래도 점점 세상은 좋아지겠죠. 저도 좀 챙겨주시고요. 네, 오늘 2월 23일 월요일 국민라디오 음악제약 첫 곡은 베리 매닐로우의 Can't Smile Without You로 시작합니다. 음악은 세상을 아름답게도 하고 추억을 노래하기도 하고 때론 나에게 희망을 주기도 하고 마음의 치유제가 되기도 합니다. 매주 월요일 음악제약에서 선보여드리는 코너죠. 우리에게 좋은 음악과 이야기 선보여 주실 분 국민라디오 김효진 PD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직 많이 피곤하시죠? 네, 좀 피곤하네요. 네. 김효진 PD 항상 일찍 오시잖아요. 네. 네, 항상 뭐 1시간, 2시간 전에 오늘 좀 늦게 왔어요. 오시는데 오늘 저보다도 늦게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눈을 비비면서 오시더라고요. 네, 좀 적응 좀 안 되네요. 네, 지금도 뭐 연신 하품을 하고 계신데 네. 어떻게 연휴 힘들게 보내셨나요? 그냥 뭐 이제 부모님하고 좀 있었고 특별한 건 없었죠. 뭐 특별한 건 없었는데 아무튼 저는 좀 연휴가 그렇게 막 좋진 않아요. 왜 그렇죠? 일단 리듬이 확 깨지고 이게 연휴나 아니면은 주말 휴일 이런 때도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평일의 리듬을 유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럴 자신도 없고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냥 퍼지니까 월요일 너무 힘들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게 이 연휴 쉬는 날의 마지막 날 출근하기 직전 날은 너무 맨날 늦게 자고 그랬으니까는 잠도 일찍 누워도 안 오고. 그렇죠. 딱 전형적인. 그래가지고 좀 힘듭니다. 오늘 참 오랜만에 많이 퍼지신 것 같아요. 지금 목소리도 많이 퍼져 있고요. 저기 무지하게 뭐라 그러시네요. 얼굴도 약간 퍼져 있는 느낌이 나는데. 근데 이 아침 한 9시 월요일 아침 9시 반쯤에 오전 9시 반쯤에 하이웨이 스타를 들으니까 정신이 번쩍 드네요. 번쩍 드죠? 네. 제가 정신 번쩍 드시라고. 그러셨군요. 청송사과맨님이 신청해 주신 신청곡이었어요. 네, 멋집니다. 언제 들어도 멋지고 굉장히 새롭네요. 이 시간대에 들으니까. 그런데 좋죠? 그렇죠. 그 감독님 어떻게 몸은 좀 괜찮으세요? 네, 감기가 좀 걸려가지고. 저는 연휴 내내 사실 누워 있었어요. 그러셨구나.
그리고 이제 집에는 하루만 다녀오시고 잠도 안 자고 그냥 당일로 갔다가 밤에 왔는데요. 나머지는 거의 집에만 연휴 4, 5일 동안 집에만 있었어요. 지금 어떻게 좀 괜찮으세요? 그래서 네, 그래도 쉬니까 많이 좋아졌는데요. 근데 그 집에만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죠. 그럼요. 연휴면은 저는 다들 놀러 가거나 가족들과 보내거나 막 즐거운 시간 보낼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죠. 네, 제가 이제 집에서 있다 보니까 좀 외롭기도 하고. 그래서 주위에 전화들을 해보니까 제 주위에도 다 집에 혼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제가 사는 동네도 연휴 시작할 때쯤하고 그다음에 끝자락에 봤는데 그냥 평소하고 똑같아요. 젊은 사람들, 특히 혼자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중에서 뭐 이래저래 집에 가기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뭐 그런 이유로 그냥 남아 있나 봐요. 똑같이 돌아가고 이게 상점들, 뭐 카페나 이런 곳들, 식당들 뭐 그대로 다 열고 그러니까 편의점에 똑같이 그냥 추리닝 입고 그 햇반 사러 오고. 그렇게 보통 다니시는구나. 사람들이요. 네. 그리고 또 연휴 때 오히려 더 외로운 분들 많아요. 갈 때 이제 가족분들 없으신 분들은 연휴가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갈 곳이 있거나 즐거운 건 아니다. 저도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아무튼 감기가 빨리 좀 완쾌되길 바랍니다. 우리 김효진 PD도 빨리 늘어진 거 다시 좀 많이 늘어졌죠? 네. 방송에 지장은 없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 들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조금 멀리 돌아가서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외국의 몇몇 단체가요, 이런 거 조사하죠. 민주주의 지수, 뭐 선진화의 지수, 뭐 그리고 언론 자유의 지수, 이런 거 조사해가지고 순위 매기는 거, 이 기사를 통해서 종종들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서양인들은 특히 순위 매기는 거 참 좋아해요. 참 좋아해요. 그래도 어디 나름대로 정교한 뭐 이렇게 근거를 가지고 매긴다고 매기는데 전적으로 동감할 수는 없지만은 대체로 보면은 뭔가 이렇게 좀 그럴만하다, 고개가 끄덕여지는 경우도 많고요. 요즘은 보니까는 그 영국의 경제 주간지죠, 이코노미스트가 그 운영하는 연구기관이죠.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시 유닛이라고 해서 EIU 이렇게 줄여서 뭐 기사도 좀 나고 그래요. 그 기관이 민주주의의 순위를 매기기도 하더라고요. 보니까는 우리나라는 대체로 뭐 한 20위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일본하고 미국이 우리하고 같은 벨트에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선진국들의 그룹에는 못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뭐 그런 조사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미국 또한 강대국일 뿐 선진국이라고 완전히 분류하기는 조금 힘들다는 거, 그런 거 알 수 있고, 또 우리하고 일본하고는 그 순위에서, 그 조사에서 지금의 순위를 이렇게 차지하기까지 걸어온 궤적이 좀 비슷하다는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기도 하죠. 뭐 그 민주주의 전체가 선진화의 순위하고 별개로 이 언론 자유의 순위라는 거는 60위권, 70위권 이렇게 뒤로 밀려나 있더라고요. 우리나라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사실상 언론 자유 영역에서만 놓고 보자면은 부분적 아니면은 제한적 자유국, 이게 뭐 파틀리 프리 이런 영역이 따로 있어요. 거기에 드는 것 같아요. 이명박 정권 이후에 각종 언론 탄압의 증거들이 나타나면서 국제사회도 우리나라를 완전한 언론 자유국으로는 분류하지 않는 실정이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은 요즘에 좀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 이코노미스트 하나 EIU라는 그 기관에서 하는 민주주의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대체로 20몇 위, 30몇 위 이쪽을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언론의 자유 영역만 따로 떼어서 보면은 뭐 6, 70위권 아주 낮다고 봐야겠죠. 뭐 여기 조사 대상이 되는 나라가 한 170, 80, 90여 개국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사실상 허수인 나라들은 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감안하면은 좀 경제적인 전체 규모나 이런 거하고는 동떨어진
밸런스가 좀 맞지 않는 그런 순위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요즘에 EIU라는 그 기관의 조사가 많이 보도가 되는데 사실 민주주의 순위를 매기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오래된, 조금 더 전통이 있다고 여겨지는, 그리고 실제로 뭐 정치학계나 사회학계 같은 데서 조금 더 널리 준용이 되는 기관과 그 기관이 내는 그 보고서는 미국의 다소 보수적인 인권 조사 단체죠. 프리덤 하우스고요. 아, 프리덤 하우스. 예, 프리덤 하우스가 펴내는 인권 보고서, 특히 이 선진화 지수 보고서입니다. 네. 아, 프리덤 하우스는 역사가 오래됐죠. 1940년대. 그렇죠. 굉장히 오래됐죠. 네. 예, 뭐 이게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왜 그런지 이 보수적인 인권 조사 단체라고 네.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뭐 그 내놓는 결과물을 보면은 좀 조사 기법에 의해서 네. 기법 그 측면에서 조금 보수적인 그런 기법들을 활용해서 그러는 거 아닌가. 네. 뭐 정치색을 그렇게 크게 띈 그런 단체는 아닌 것 같고. 저도 이들 활동 좀 조사해 봤는데, 네. 뭐 메카시즘에 50년대 반대해가지고. 그렇죠. 네. 그리고 마틴 루터 킹과 함께 네. 운동하기도 했고, 네. 제가 볼 때 그렇게 보수적이라고, 판단되진 않는데, 네. 어쨌든 보수 성향의 민간단체로 네, 분류가 되어 그렇죠. 있네요. 민간 연구단체인데, 네. 제가 개인적으로 그 전공이 정치학인데, 네. 제가 공부할 때도 네. 이 프리덤 하우스의 조사 자료를 실제로 많이 참고 교재 삼았어요. 네. 아, 그렇군요. 뭐 교수님들도 많이 활용을 하시고, 네. 프리덤 하우스가 제가 요 최근에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사이트에 직접 들어가 가지고 네. 좀 들여다 봤는데 그거를 확인을 미처 하진 못했고요. 혹시 확인을 하게 되면 나중에 또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 프리덤 하우스가 내놓는 이 선진화의 지수라는 거, 네. 선진화의 순위라는 거, 이게 굉장히 방대하고도 아주 치밀하고 그리고 범위가 아주 넓은 그런 조사에 의해서 매겨지거든요. 네. 혹시 경제학 전공하신 분들, 아무튼 사회과학 쪽으로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 통계 분석 프로그램이죠. SPSS라고 하는. SPSS. 예, 그러니까 계량 경제학에서 파생된 그런 통계 네. 프로그램인데. 어렵네요. 그렇죠. 이게 논문 통계할 때 그렇죠. 사용되는 사회과학적인 네. 그런 개념들을 네. 통계적으로 결과를 뽑아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이 SPSS라는 장치의 핵심은 여러 사회적 그 변수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변수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론조사에 좀 고도의 여론조사에 많이 사용이 되고요. 사회과학적인 좀 학술적인 그런 뭔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많이 활용이 되는 그런 통계 프로그램입니다. 네, 프로그램이죠. 그렇죠. 이 프리덤 하우스가 SPSS를 통해서 굉장히 방대한 차원의 그 민주주의 선진화 순위를 조사하곤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국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이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나라들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방대한 여론조사를 하고 그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이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각종 상관관계를 분석해가지고 아주 고도의 그 민주주의 순위를 뽑아냅니다. 네. 그러니까 뭐 공신력이 있다 없다는 거는 보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그래도 이 정도 공을 들여서 네. 벌이는 조사가 흔치는 않을 거예요. 네. 이 조사에서 제가 주목을 하는 거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우리나라는 이 조사의 프리덤 하우스의 민주주의 순위 조사의 대상이 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습니다. 그래요? 왜냐면은 이 프리덤 하우스가 민주주의 국가로 규정하는 제도적 근거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나라의 지도자를 국민이 직접 뽑아야 된다는 거죠. 네. 직선. 네. 우리는 1987년에야 그거를 쟁취했죠. 네. 그 이전까지 우리는 프리덤 하우스가 인정하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적어도 한 번 이상 평화적인 방법, 즉 선거겠죠. 평화적인 선거에 의한 정권 교체의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네. 뭐 이런 등등의 자격을 충족시킨 지 우리나라 불과 한 30년 된 건가요? 네. 얼마 안 됐죠. 그러니까
아주 후발로 이 그룹에 들어간 거죠. 네. 아주 후발로 들어간 거고. 그래서 아무튼 우리나라도 프리덤 하우스의 조사 대상이 되기는 하는데, 이런저런 그 기준들을 놓고선 조사를 벌이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 중에서 대체로 한 중간에서 약간 뒤쪽, 내지는 네. 중간, 이쪽을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추세더라고요. 네. 일본이 대체로 우리보다 조금 앞서고요. 네. 미국이 또 일본을 조금 앞서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EIU가 시행하는 조사에서는 좀 이게 선진국에는 들지 못하지만 그래도 꽤 높은 30위권에 포진을 하고 있는데 프리덤 하우스의 보수적인 방식의 조사에서는 좀 더 낮아요. 네. 네. 여기는 좀 더 많은 것들을 고려 대상으로 넣는 것 같아요. 네. 자, 이 프리덤 하우스의 보고서를 제가 공부할 때 들여다볼 때 굉장히 놀랐던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지수를 높이는 긍정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언론의 자유도 들어갈 거고요. 또 다원주의, 또 제도의 민주화 정도 등등등 여러 가지가 들어갈 건데 이 통계 기법상으로 결과값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다름 아닌 정서적인 대목이었어요. 의외인데요?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선거 제도가 어떠하냐, 네. 언론이 얼마나 발전했냐,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 통계 프로그램의 특징은 각 조사의 영역이 이 결과값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도 도출을 해낼 수가 있거든요. 네. 그 결과 정서적인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항목이었어요. 당신은 공공장소에서 갑자기 급하게 화장실을 다녀올 일이 생겼을 때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의 짐을 맡길 수 있겠냐? 이런 질문. 예, 이런 질문이 의외로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갑자기 화장실에 갈 경우에 그렇죠. 모르는 사람한테 전혀 모르는 남한테 그냥 믿고 맡길 수 그렇죠. 있느냐. 이 정도가 이게 결과값에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친다. 정말 의외인데요. 예, 그러니까 네. 어차피 민주주의라고 규정이 된 나라들의 다른 제도적인 측면은 고만고만하다 이거죠. 네. 실질적으로의 얼마나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네. 표면적으로는 비슷하다는 건데 네. 결국은 이런 정치 문화적인 측면, 네. 시민들의 대중의 정서적인 측면이 네.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이게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요. 이런 조사에서 언제나 늘 상위에 드는 노르웨이나 스웨덴, 핀란드 같은 이런 북유럽 선진 국가들은 이 조사에서 당연히 맡기고 갔다 올 수 있다라고 답한 사람들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습니다. 예. 반면에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후발 민주 국가들 그리고 제3세계 국가들, 중남미 국가들 이런 나라들은 말이 안 된다. 어떻게 맡기냐. 네. 절대 그럴 수 없다는 대답이 상대적으로 훨씬 높죠. 그러니까 예. 사람 사이의 신뢰도. 그렇죠. 신뢰. 중요하군요. 신뢰 문제에서 결국은 네. 순위가 갈린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도 요즘 우리나라도 네. 많이 예전과는 달리 커피숍에서 네. 이렇게 업무 보다가 그냥 예전에는 노트북을 다 정리하고 화장실 잠깐 가는데도 네. 그 노트북이 막 귀했을 시절에는 네, 그렇죠. 그거를 다 정리해서 그거를 잠깐 가는데도 막 들고 갔던 시절이 있는데 사실 요즘은 노트북 들고 잠깐 가는 거는 맞아요. 예, 흔하게 됐어요. 그 정도만 저도 생각해 보니까 네, 그래 왔네요. 지난 몇 년간 많이 좀 좋아지지 않았나? 네. 노트북이나 전화기, 네. 기타 소지품 같은 거 그대로 네. 노인체로 사람은 없는 네. 장면들이 그렇게 낯설진 않네요. 그리고 떠올려 보니까. 노인체로 하루 지나서 깜빡하고 다시 가봐도 그 자리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네. 하루씩이나. 네, 그 자리에 있어요. 네. 점점 좋아지지 않을까. 네. 그렇죠. 김현준 PD는 사실 여기 스튜디오에 들어올 때도 네. 지갑은 꼭 챙겨서 들어오잖아요. 그런가요? 당황스러웠습니다. 네. 네. 아무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금 감독님이 좋은 비유 들어주셨는데 커피숍 같은 데서 그냥 소지품 놔두고 화장실 갔다 오는 거. 네. 요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터미널이라든가 네. 기차역 같은 데서 짐이 너무 많은데 화장실 너무 급해요. 다 들고 가긴 좀 그래. 저는 그냥 일단 참아볼 것 같아요. 네. 막 저는 가는 건 그 가방에서 지갑만 빼가지고 저처럼 네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하고 그다음에 아직은 민주주의의 수준이 그리 높다고 할 수는 없는 그런 나라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 차이라는 것이죠. 프리덤 네. 하우스의 보고서는 이런 해석이 좀 가능할 것 같아요. 절대로 빼앗기거나 놓치지 말아야 할 내 것. 네. 절대로 빼앗기거나 놓치지 말아야 할 나만의 무엇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비교적 더 많다는 게 아닌가. 그 이유는 그걸 놓치면 더 이상의 대안이나 대책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움켜줘야 되는 것. 이걸 잃으면 나는 나락으로 떨어진다. 이거 놓치면 큰일 난다. 어떻게든 아끼고 지키고 있어라. 라는 의식. 이런 게 부지불식간에 사람들의 정서적인 그런 측면에서 발현이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얘기를 해봅니다. 그렇게 논의를 확장시킨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조사에서 거의 매번 수위권에 드는 또 오픈 수준의 민주주의를 구가하는 그 북유럽의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네. 여지가 좀 큰 사람들, 큰 나라의 국민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것을 당장 잃어버리거나 네. 놓친다고 해서 내 삶이 큰일 나지는 네. 않는다는 안도감에 네. 상시적으로 이렇게 의지하고 있는 네.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은 더 여유로운 네. 게 아닌가. 또 그렇기도 하고 마음이 네. 놓이고 뭐 걱정이 없다면 그럴 텐데 아직 마음이 놓이지 않고 사람들을 100% 믿지 못하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사실 제주도나 네. 시골 마을에 가면은 네. 문 잠그고 다니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네, 저도 놀랬는데 제주도 가니까 문 안 잠궈요. 담장도 잘 없죠. 네, 그리고 그냥 일반 아파트 사는 사람들도 문을 굳이 문을 안 잠그고 나가요. 집에 물건들 많은데도. 그러고 보면 어떤 도시나 그 사회가 그 제주도나 이런 데는 정말 다 아는 주민들이고 이러니까 다 믿을 수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네. 제 친한 친구놈 중에서 한 1년 반 정도를 세계 각지를 여행하고 온 네. 친구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지역에도 머물러 보고 그다음에 중동 지역, 중남미, 제3세계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도 오래 두루두루 머물러 본 친구인데 기왕이면은 선진국이라고 분류되는 좀 이렇게 좀 살기 좋다고 하는 그런 나라에 가서 굳이 외국에 나가 살아야 된다면은 기왕이면 그런 데 나가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에 있으면은 뭐 먹고 사는 게 편해서라든가 그런 이유라기보다는 네. 사람들의 표정이 밝대요. 네. 그러니까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탔을 때 우리나라도 좀 그렇죠. 사람들 표정이 화사하진 않잖아요. 많이 늘어지셨죠. 피곤해서 늘어져 있거나 네. 좀 인상을 쓰고 있거나 좀 곤두선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네. 받을 때가 있죠. 대중교통 이용할 때 보면은. 근데 뭐 그런 나라들 조금 풍요롭다고 하고 조금 더 선진적이라고 하는 나라들 보면 사람들의 표정부터가 좀 네. 다르다고 해요. 결국에는 복지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복지 수준이 아주 높은 그 정도에 따라서 이 민주주의의 순위가 결국은 매겨지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런 거에 정비례는 아니라도 상당 부분 비례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것 같고, 내가 지금 당장 갖고 있는 거, 요거 움켜쥐고 있는 거, 요거를 내려놔도 내 삶이 큰일 나지는 않는다는 마음속 정서 깊은 곳에 배어있는 그런 안도감 같은 게 네. 결국에는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그럼 개개인뿐만 아니라 네. 그런 사회가 네. 도움을 줘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네. 예, 사회의 문제인 거고 네. 또 공공성의 문제인 거고 네. 그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선진화의 조건이라는 이야기 나눠주셨는데 네. 노래는 어떤 곡 선곡해 주셨나요? 네, 결국에는 민주주의라는 것도 그렇고요. 네. 복지라는 것도 그렇고 다 같이 잘 사는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골라봤어요. 보즈스캑스의 We Are All Alone이라는 노래인데 네. 제목이 우리는 모두 혼자다라는 그런 내용이지만은 가사는 굉장히 따뜻합니다. 뭐 이렇게 우리는 모두 혼자이지만은 뭐 내가 옆에 있는 거를
잊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가사도 등장을 하고 네. 제목과 다르게 역설적으로 굉장히 따뜻한 그런 노랫말이 좋아가지고 선곡을 해봤고 오늘의 주제하고도 어떻게 보면은 통하는 네. 그런 노래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골라봤습니다. 보즈 스캑스의 We Are All Alone입니다. Outside the rain begins and it may never end, so cry no more on the shore dream will take us out to sea. 네, 보즈 스캑스의 We Are All Alone 듣고 오셨습니다. 아, 이 노래 언제 들어도 명곡이에요. 네, 너무 좋죠. 네. 1976년에 발표된 노래라고 하네요. 실크 디그리스에 수록된 곡 We Are All Alone. 좋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늘어진 것 좀 괜찮으시잖아요. 좀 점점 돌아오는데요. 네. 방송을 하니까 돌아오는데요. 네.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네. 네. 사람은 일을 해야 돼요. 목소리 잘 안 들려요. 아직까지는. 네. 그 다음 이야기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감독님 그 영화 기억나시죠? 아니요. 브래드 피트가 주연한 네. 세븐. 세븐. 예. 네. 저 극장에서 봤는데 개봉할 극장에서 당시에. 보셨구나. 네. 그럼요. 저 대학교 때인데 정말 종일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그런 장면. 대학교 때 감독님이 대학교 때 보셨으면은 네. 추측컨대 뭐 피카딜리나 단성사 어떻게 하셨어요? 보시지 않았을까? 피카디리에서 봤어요. 피카딜리에서 종로. 보셨구나. 네. 예. 네. 갑자기 생각나네요. 네. 저도 한 중학교, 고등학교 네. 이런 때까지만 해도 서울극장 네. 3가 네. 많이 갔죠. 저는 그때 사실 종로가 집에서 멀었거든요. 지하철 타고 한 30-40분 가거나 버스 타고 한 40분 정도 가야 됐는데 네. 영화 보려면 무조건 종로로 가야 된다는 그렇죠. 생각밖에 없었어요. 맞아요. 그런 느낌. 영화 보려면 당연히 종로 3가. 극장이 동네에 없었어요. 지금같이 뭐 멀티플렉스 이런 극장이 그 당시에는 없었으니까요. 네. 그 서울극장 앞에 네. 포장마차들 있잖아요. 네네. 그거는 여전해요. 네. 그리고 바로 극장 입구로 진입하는 네. 보도에 네. 있는 이렇게 좌판들 있잖아요. 네. 쥐포 이런 거 팔고 그것도 여전하고. 그래요? 네. 뭐 요즘은 못 갔는데 네. 예전에 일했던 회사가 그 근처라서 가끔씩 그 포장마차 가가지고 네. 한잔하고 그랬죠. 하여튼 예전에 그 영화 하나 보러 네. 종로까지 멀리 지하철 타고 가서 영화 보고 또 그 동네 약간 낯선 저희 동네랑 다른 낯선 풍경 느끼고 맞아요. 또 종로 가면 볼거리 먹을거리 네. 뭐 살 것들도 많아요. 음반도 사고 네. 저는 그때 추억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멀티플렉스 편하고 가까워서 좋긴 한데 그냥 팝콘 먹고 네, 콜라 마시면 거 외에는 네. 큰 추억은 예전보다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서울극장 입구에 위치한 그 아직도 있나요? 한 2층, 3층짜리 건물의 맨 위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커피숍이었는데 네. 시사회 감독이 직접 시사회에 참여하는 경우 많았잖아요. 네. 시사 참여하려고 감독들이 가끔 거기서 커피 마시면서 기다려가지고 운 좋으면은 사인도 받고 그럴 수 있었는데 여전한가 모르겠습니다. 네. 명소였군요, 거기가.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종로에 가면 서점들이 서점이 네. 요즘도 있긴 있죠. 영풍문고, 있긴 교보문고 다 그때 종로 가면 서점에 꼭 맞아요. 가고 저는 정말 설레고 네. 영화 보는 날 막 많은 걸 할 수 있으니까 좋았어요. 그렇죠. 네. 그 얘기만 해도 시간 부족하겠네요. 그럼요. 그렇죠? 네. 아무튼 영화 얘기를 꺼냈는데 네. 세븐이라는 영화에는 그 사람들의 본능에 자리 잡고 있는 좀 악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은 악은 아니고 그저 본성일 뿐일 텐데 네. 아무튼 좀 그런 식으로 규정이 되죠. 네. 7가지 안 좋은 습성. 네. 안 좋은이라는 거는 그냥 제가 뭐 규정하려는 건 아니고 말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탐식, 탐욕, 나태, 정욕, 교만, 시기, 분노. 네. 요런 단초들이 등장을 하죠. 7대 죄악인가요? 그렇죠. 그게? 네. 뭐 7대 죄악이라고 불리는데 그 세븐이라는 영화에 깊이를 더해준 그런 어떤 그 메타포이기도 하겠고요. 그렇죠. 근데 이 7대 죄악, 이 영화에 등장했던 이 7대 죄악이 사실은 천주교가 규정한
7가지 대죄였다는 거 요거는 많은 분들이 아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저도 처음 듣는데요. 그러셨군요. 네. 이 로마 시대죠. 그레고리 교황이 정리한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탐식, 탐욕, 나태, 정욕, 교만, 시기, 분노. 이게 영화 세븐에 그렇죠. 등장을 하죠. 7대 죄악이죠. 예. 그 가수 세븐이 아니고요. 네. 네, 그런데. 네, 그렇죠. 네. 네. 이게 알고 봤더니 로마 시대 그레고리 교황이 정리해서 공표한 네. 천주교의 7대 죄악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은 이런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히 죽게 되는 무섭네요. 또 지옥에 이르는 치명적인 대죄로 규정을 하고 부지불식간에 교인들의 정서를 지배해 왔다는 것이죠. 와, 무섭네요. 네. 근데 조금 납득이 안 되는 대목도 있죠. 네. 나태, 게으름 얼마나 좋습니까? 예. 제가 좀 나태할 때 많은데 저 영원히 죽겠는데요. 지옥에 이르는 치명적인 범죄를. 네. 예, 철학자 버트런트 러셀은 아예 게으름에 대한 찬양이라는 책도 네. 냈죠. 네. 그러니까 좀 철학적인 차원으로 승화시켜서 얘기하지만은 네. 사람이 갖고 있는 특유의 게으름이나 나태를 일종의 힐링을 위한 도구로 네. 보기도 하고요. 정욕. 네. 뭐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네. 조금 좀 그렇긴 해요. 네, 탐식도 좋죠, 사실. 음식에 욕심내는 것도 식도락 네. 좋은 건데 아무튼 그 시대에는 요거를 이렇게 7대 죄악으로 네. 선포를 했어요. 그게 무려 1500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1500년 동안이나. 예. 이것도 좀 이렇게 처음 들으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천주교의 독실한 신자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은 무려 1500년 동안 이어져 왔는데 이 1500년 동안 이어져 온 로마 시대 그레고리 교황이 정해서 공표한 7대 죄악이 2008년에 지금으로부터 약 7년 전이죠. 2008년에 신 7대 죄악으로 대체됩니다. 1500년 만에 대체가 그렇죠. 되는군요. 이 사실도 그 당시에는 뭐 잔잔한 화제가 됐었는데 많이 기억들은 못 하실 거예요. 네. 2008년이면은 베네딕토 16세가 교황이던 때죠. 네. 신 7대 죄악을 제시한 겁니다. 네. 자, 2008년에 베네딕토 16세가 정해서 공표된 가톨릭의 천주교의 신 7대 죄악은 무엇이냐? 재밌습니다. 첫째, 환경 파괴. 둘째, 윤리적 논란의 소지가 있는 과학 실험. 셋째, 유전자 조작과 배아 줄기세포 연구. 넷째, 소수의 과도한 축제. 다섯째, 마약 거래. 여섯째, 낙태. 일곱째, 아동 성범죄. 네. 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탐식, 탐욕, 나태, 정욕, 교만, 시기, 분노. 그렇죠. 와는 완전히 다르네요. 완전히 다르죠. 네. 그러니까 9, 7대 죄악, 그레고리 교황이 로마 시대 때 정리해서 공표한 이후 1500년 동안 교인들의 정서를 지배해온 그 9, 7대 죄악은 대부분이요. 개인적인 금욕이나 구원에 초점을 맞춘 것이죠. 네. 인간의 본성을 탐구하면서 파고 들어간 어떤 그런 결벽스러운 고찰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반대로 신 7대 죄악은요. 다분히 사회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사회성이 더 짙어졌죠. 네. 그러니까 보수적인 교황청이 이 사회적 조응성을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획기적이어가지고 당시에 주목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네. 옛 7대 죄악, 9, 7대 죄악이 만약에 이를 어기면 당신은 구원받지 못한다. 요런 메시지였다면은 새로운 신 7대 죄악은 만약에 이를 어기면 우리 모두 망한다는 사회적인 절규 같은 그런 느낌도 들죠. 7대 죄악이 개인에서 사회로 그렇죠. 확장해 나갔군요. 그렇죠. 뭐 성서적으로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다른 의미 부여가 가능하겠지만은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 사회적인 의미를 더 씌워 보자면은 공동체성이라는 거를 조금 더 강조한 게 아닌가라고 네. 해석을 해도 크게 틀리진 않겠죠. 뭐 환경 파괴나 마약, 아동 성범죄
과도한 축제, 네. 뭐 이런 거 보십시오. 이런 것들은 이게 점점 심해지면은 결국은 공멸하고 마는 그런 안 좋은 그런 죄악, 예. 천주교가 정한 죄악이니까 네. 그런 죄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톨릭이라는 종교는 보수적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교황이 굉장히 진보적인 언어를 구사하고 있는데 그런 디테일한 측면에서 말고 근본적인 차원으로 가면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근본주의적이고 엄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직도 교황을 뽑는 콘클라베 같은 경우 수천 년 이어져 온, 수천 년 아닌가요? 한 1, 2천 년 이어져 온 그런 옛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천주교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가톨릭은. 그렇죠. 1500년이나 걸렸다는 거. 이렇게 신칠대 죄악이 공표되기까지 1500년이나 걸렸다는 것 자체도 신기하고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아무튼 이렇게 완전히 탈바꿈할 수 있다는 것도 신기하고 네. 흥미로운 그런 종교인 것 같아요. 여기에 비교하면은 개신교의 10계명은 굉장히 공고하고 절대적이죠. 네. 이거는 뭐 앞으로 한 1, 2천 년 흘러도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가톨릭의 부패나 부정에 대한 반작용으로 결국 만들어진 게 개신교라고 하지만은 어떤 측면에서는 개신교가 훨씬 더 보수적이고 절대적인 가치에 매몰되는 듯한 인상도 받습니다. 10계명이죠. 개신교가 정하는 계율은 10계명인데 요거를 다르게 읽으면 개신교의 10대 죄악을 유추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자, 이것도 하나씩 볼게요. 첫째, 다른 신을 두는 것. 요게 죄악입니다. 또 우상을 만드는 것. 죄악이죠. 세 번째, 여호와를 망령되이 일컫는 것. 넷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는 것. 다섯째,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여섯째부터 좀 무섭습니다. 살인. 일곱째, 간음. 여덟째, 도적질. 네. 아홉 번째, 이웃에 대한 거짓 증언. 그리고 마지막은 이웃의 집을 탐내는 것. 요런 거죠. 네, 10계명이죠. 네, 네. 어떻게 보세요? 조금 더 가벼운 듯도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무겁고 절대적인 가치를 좀 내재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뭐 큰 틀에서는 통한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은 개신교의 10계명 그러니까 개신교가 정한 10대 제약은 조금 더 광범위하고 어떤 측면에서 좀 더 디테일하죠. 뭐 간음, 도적질, 또 이웃에 대한 거짓 증언, 좀 세부적인 것 같고 또 이 자체로만 보면은 개신교는 역시 가톨릭보다는 조금 더 개혁적이구나라는 그런 느낌도 받을 수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예. 천주교, 이 가톨릭의 신칠대 죄악이랑 그리고 개신교의 10대 죄악이랑 어떤 게 더 납득이 가세요? 감독님은? 저는 이 1500년 만에 네. 그래도 현 시대에 맞게 이렇게 완전히 탈바꿈한 신칠대 죄악 참 신선한데요. 천주교의 네, 신칠대 죄악. 신칠대 죄악.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어떤 개인의 문제를 떠나 네. 이 사회의 문제로 보는 것 자체가 더 맞는 것 같고요. 요즘 복잡한 도시화의 시대에서는. 그렇죠. 네. 모든 종교는 전파열을 가지게 마련이죠. 네. 그러니까 전파열이 사라진 종교는 쇠락하는 종교일 겁니다. 한마디로 전도를 많이 하려는 그런 열정, 열기일 텐데 그런 측면에서 카톨릭은 굉장히 영리했다고도 볼 수 있겠죠. 얼마나 사회적인 메시지이고 공감을 불러일으키기 좋습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카톨릭 신자가 개신교로부터 신자를 빼앗기는, 신도를 빼앗기는 그런 추세가 이어져 왔는데 어느 시점부터 카톨릭 신자의 수가 다시 반등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바로 이런 노력도 조금 작용을 했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는 개신교 신자였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네. 모태신앙이라고 하죠, 보통. 네. 부모님이 계속 신자셨고, 네. 태어나서 유아 세례 받고, 네. 뭐 이랬죠. 한 20살 이쪽 저쪽까지는 열심히 다녔는데, 네. 그 이후에는 안 다녀서 무교예요. 아, 그렇군요. 지금 무교인데, 그냥 철저히 개인적으로 천주교하고 개신교 중에 어느 곳 하나는
반드시 선택해서 종교 생활을 해야 된다는 상황이 벌어진다면은 네. 저는 천주교를 택할 것 같아요. 네. 감독님은 어떠세요? 저도 사실 무교인데요. 네. 네. 무교인데 저는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택하지 않을 생각이 있는데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의 교황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던지는 그런 메시지의 유연함 이런 거 보면은 교회가 천주교회가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처절하게 애쓴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은 네. 아무튼 그 유연함 자체는 좀 뭐랄까요 신기하고 대단하다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공고한 그 보수적인 그 근본주의적인 그런 종교 집단의 수장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사회적 메시지를 띤 신 7대 죄악을 새롭게 교황청이 즉 교황이 공표할 수 있다는 것 자체 스스로 좀 계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도 같고 참고로 개신교의 10계명 그러니까 10대 죄악에는 요런 계명도 하나 추가하면 어떨까 싶어요. 요즘 개신교회 특히 대한민국 개신교회의 네. 세태를 보자면은 요런 거 김혜준 PD가 네. 하나 요런 거 10계명에서 어떨까 싶어요. 11계명으로 11계명 하나 추가하고 싶다면 네. 요즘 한국 교회의 그렇죠. 사태를 보고 네. 그 어떤 교회의 목사도 자기 재산을 불리거나 교회를 세습하거나 스스로를 권력화하거나 교인을 욕되게 하지 말라. 만약 이를 지키지 않으면 그 목사와 목사의 가족 모두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너무 과격한가요? 근데 뭐 예. 이건 누구나 수긍할 것 같은데요. 예. 네. 예전에 이런 우화가 아니죠.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게 어떤 에세이집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미국의 아주 독실한 개신교도 백인 개신교도들이 모여 사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거기에 흑인 노예들이 백인들에게 종속돼서 살고 있었고요. 지금도 그런 지역이 많이 남아있다고 하죠. 예전에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흑인은 들어가지 못하는 교회당이 굉장히 많았죠. 네. 그러니까 백인들만 가서 예배 볼 수 있는 교회당이에요. 예, 그 교회당에 들어가서 예배 보고 기도 좀 하고 싶어가지고 노예 신분인 어느 흑인이 교회 밖에서 서성거리고 있었더니 거기를 지나던 예수님이 네. 예, 그 흑인을 붙잡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괜찮다. 저 교회에는 나도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았다. 네. 안 들어가도 된다. 밖에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을 해줬다는 그런 강한 메시지에 이런 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이야기? 그렇죠. 예, 정도로 네. 울림이 크죠.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아침입니다. 네. 오늘 참 그 연휴 끝나고 네. 많이 늘어지고 네. 퍼졌는데 네. 얼굴도 막 붓고 얼굴도 제가 본 중에는 가장 많이 얼굴이 부어 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11계명까지 이렇게 또 11계명 생각을 해주시고 네. 네, 오늘 선진화의 조건 그리고 신칠대 죄악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노래는 어떤 곡 골라오시나요? 네. 교회 이야기를 한 김에 네. 가스펠을 한 곡 골라봤어요. 네. 로린 힐의 His Eye is on the Sparrow라는 곡인데 이 노래 시스터 액트 2에 나오죠. 네. 예. 네, 흑인 소녀 2명이 네. 피아노 치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 장면을 우피 골드버그가 감명 깊게 바라보던 그 장면. 이 노래 좋은데요. 들으면서 떠올리시는 분들 네. 많을 것 같아요. 제가 교회는 안 다니지만 저 가스펠 음악 참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교회가 음악이 너무 좋아요. 네, 가스펠 음악 특히 제가 좋아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노래 듣고 그리고 오랜만에 네. 그 연휴 끝나고 며칠 만에 우리 국민 라디오 쉬었잖아요. 네, 그렇죠. 나중에 국민 라디오 우리 국민 TV가 여건이 더 좋아져서 대체 인력이 조금 더 지금보다 많아진다면 네. 휴일에도 방송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물론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입니다. 네. 라디오는 사실 틀면 나와야죠. 네, 다른 일반 방송국처럼 우리도 네. 조금 더 좋아져서 빨리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힘내죠, 다 같이. 휴일에 방송하고 싶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음악제약 오늘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도 1시간 반 동안 행복한 시간 되셨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고 내일 오전 9시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음악제약 임대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should I feel discouraged? Why should the shadows come?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